경수교대 네 번째 강의. 예. 풍수지리 마무리해야겠죠? 예. 이 풍수지리에서도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꽤 됩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어쨌든 풍수지리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시작은 경주 부정이에요. 이겁니다. 자, 근데 경주를 부정하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해진 거죠. 풍수지리는 사실 뭐 송악이다 어디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 정치 세력들이 갖다 붙인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는 있어요. 뭐냐? 북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운이 튼다는 거예요. 북방 길지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당연한 게 뭐냐? 자, 보세요. 제가 최초로 못 그리지만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있고, 어때? 비교적 괜찮죠? 예. 근데 잘 그린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어쨌든 이 한반도를 배경으로 했고, 때로는 만주까지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수도가 여기야. 그러면, 신라 때 영토가 한 이쯤이라고 보고요. 예. 대동강 아래였으니까, 나머지 지역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우리가 영토가 대동강 아래까지인데 아직도 저 구석탱이 경주에서 지금 뭐하냐? 예. 이건 당연히 나오는 불만이에요. 나머지 지역 사람들은 소외감도 느끼고 개발도 안 되고 자기들이 중심부가 못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북방길지설이 뭐하고 아다리가 제대로 딱 맞냐면은, 야,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럼 우리는 옛날 고구려 땅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배우셨던 이게 태조 왕건의 건국 이념, 북진 정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이래서 풍수지리가 뜬 거죠. 이래서. 예.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분명히 실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명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북으로 가자. 북으로 갈수록 운이 뻗는다. 그러면 옛날 고구려 땅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름은 고려다. 실제로 고구려 때에도 고려란 이름을 썼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줄임말 되게 좋아했어요. 예, 고구려란 말 일일이 다 안 썼습니다. 그냥 고려. 예, 이렇게 썼으니까. 이거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야, 그러면. 그러니까 속마음은 이러겠죠. 제가 요즘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야, 강북이 개발된다고? 야, 씨, 그럼 우리도 집값 좀 오르겠네? 야, 근데 그거를 북진정책. 야, 옛 땅을 찾자. 이게 얼마나 그렇대요. 내 욕망은 안 들키면서도 명분은 된다. 이게 최고의 정책이에요, 여러분들. 역사에서 보시면 그게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되는데 실리가 안 돼. 그건 까이겠죠? 또 실리는 되는데 명분이 없어. 그건 그거대로 욕먹습니다. 근데 실리도 되는데, 즉 북쪽 개발도 되는데 옛 땅을 찾재. 나라 이름도 고려로 하재. 죽이죠. 풍수지리가 가장 절정으로 발할 때는 이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고려의 건국 이념이 된 건데 여기서 하나의 좀 음험한 그러니까 음산하고도 위험한 이런 뜻이에요. 음험. 싹이 하나 자랍니다. 바로 뭐냐? 그러면 다음은 목자가 혹은 18자가 왕이 된다. 라는 얘기가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 슬슬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은 남경에 즉위를 한다. 남경, 아까 말씀드렸죠? 한양이라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려 역사를 보면 무슨 기록이 있냐. 이 목자를 합치면은 이게 리가 되는데 이게 나무 중에 오얏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려 황실에서는 남경에다가 오얏나무를 심었다가
일정 한 10년, 20년 지나면 오얏나무부터 베버리고 또 심고 베버리고 또 심고 베버리고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이냐? 여기 땅의 기운을 빼려고 했답니다. 예. 옛날에는 뭐 미신을 많이 믿었겠죠. 예. 미신 믿는 거는 뭐 백성이고 황실이고 뭐 다를 거 없어요. 그런 짓까지도 했다는데 근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 18자설을 믿고 나대시는 분이 한 명 나왔으니 누굴까요? 이게 이자겸. 이자겸은 자기 자신이 왕의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자겸도 나중에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야 됩니다. 왜? 고려의 귀족 사회를 망가뜨린 게 바로 이자겸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태종의 장인도 되고 세종대왕의 장인도 되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귀족 사회가 혈연과 혼맥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왕이 바뀌면 장인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자겸은 이것을 선왕, 현왕, 그 다음 왕까지도 자기가 장인을 다 해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나는 딸이 많아. 그러니까 이 딸들을 다 이 왕들한테 시집 보내야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귀족 사회가 콩가루라 그러더라도. 그래서 망한 건데 이 이자겸이 결국 여기서 안 그치고 야 오야지 왕이 된대. 이씨 그럼 나 한번 해볼까? 네, 이렇게 된 거고요. 더 초분이가 없는 건 왜 고려 귀족 사회가 망하고 무신 정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무신 정권이 보면 여러분들은 무신 정권 하면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최씨 집안 4대 세습일 거예요. 뭐 최충원, 최희, 최양, 최의까지. 근데 그 최씨가 집권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무신 정권 초반기를 지배했던 두 명의 이씨가 있습니다. 최초의 집권자 이의방. 그리고 정중부 경대승 그 다음에 최충원 직전에 집권을 했던 이의민.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사이에 정중부 경대승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두 이씨도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잘하면 왕이 되는 거야? 응? 근데 여기서 정말 깨는 건 이의민입니다. 왜? 이의민은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누군지 몰라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소금 파는 사람. 그리고 엄마는 관기입니다. 관기. 기생. 그러니까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그런데 이의민은 타고난 게 뭐가 있었냐?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아픈 걸 몰랐대요. 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탱커죠. 탱커. 그거 하나 때문에 장군으로 발탁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최고 권력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당시 고려 풍습으로 보자면 얘는 상놈 중에 상놈이죠. 그러니까 무신 정권이 얼마나 개판이었냐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 정권 하면 제일 많이 배우시는 게 하극상이잖아요. 하극상. 하극상의 절정이었던 사람이에요. 이의민은 가장 밑바닥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가장 위까지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치면 개천에서 용났네. 아니죠. 그거는 지금 우리 기준이죠. 이의민이 최고 집권자가 됐다는 건 그 당시 고려는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왜? 아무나 힘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네?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네? 이런 거니까. 그 당시 관점으로 봐주시라는 얘기예요. 왜? 근데 이의민은 여기에다가 이 사람 또 경주 이씨예요. 그래갖고 야 내가 이것도 되고 경주도 되고 그러면 내가 다시 신라를 부흥시켜볼까? 이 꿈까지도 꿨던 사람입니다. 개판이죠. 그러니까 이의방은 흥미로운 게 뭐냐? 이의방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신 정권의 첫 집권자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잘렸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의방의 6대 손이 누구냐? 이게 이성계예요. 예. 이 집안은 소원 이룬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최고 권력자였다가 잘렸습니다. 그러면 고려에서는 살 수가 없겠죠. 고려 국경 밖으로 나갔겠죠. 그쪽이 어디? 함경도. 예. 그러니까 이성계하고 이자춘 부자가 나중에 함경도 쪽에서 짠 하고 나타나고 제가 쌍성 총관보 열어드릴게요.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예.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풍수지리의 절정은 언제냐? 사실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길 때입니다.
이 한양천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치 풍수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뭐가 치열했냐? 정도전하고요. 무학대사가 치열하게 붙은 겁니다. 원래는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게 하륜.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 이제 들어보시면 아세요. 하륜이 맨 처음에 그랬습니다. 하륜도 그러니까 이 하륜하고 정도전은 유학자죠. 예. 무학대사는 스님이고 그러나 옛날에는 유학자들도 상당히 이 유학에도 보면은 시경, 역경, 특히 역경 같은 경우에는 별자리를 보고 막 이렇게 점을 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풍수지리적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궁궐터를 놓고 이제 한양인 거는 확정이 됐는데 궁궐터를 놓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뭘 얘기했냐? 야, 그럼 궁궐 어디다 할까? 그래서 하륜이 내가 딱 보니까 모학이 좋겠어. 모학. 여기가 어디냐? 연대, 무학산.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연세대학교 그 올라가는 길이 만약에 왕궁이다. 좀 좁죠? 정도전이 깐 거야. 이 새끼, 이게 풍수지리에 풍등을, 이 새끼야! 하륜이 여기서 앙심을 품은 겁니다. 너 두고 봐, 이 정도전이. 그래서 하륜이 이때 누구한테 갔을까요? 이때서부터, 킬방원에게 붙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원의 책사가 됩니다. 이 사건이. 이방원 쪽으로 붙은 거죠. 자, 그래서 정도전하고 무학대사가 남은 거예요. 근데 무학대사는 또 유명한 일화가 있죠. 탁탁탁탁 갔는데 갑자기 어떤 어린 친구가 딱 오더니 야, 이놈아, 너 심리 지나왔어. 다시 돌아가, 심리. 에? 심리 지나왔다고. 아차 싶었고 봤는데 없어. 그러니까 이건 설화겠죠. 근데 그래서 무학대사가 아무튼 심리를 다시 돌아간 거예요. 심리 돌아간 게 지금의 광화문 경복궁터고. 그럼 아까 그 자리는 왕심리. 왕심리 잘 모르시겠다. 한양대. 왕심리 설화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궁궐터까지 정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뭐냐? 그럼 광화문의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에는 정사도 있고 야사도 섞여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정도전은 FM이었던 거예요. 야, 궁이 이렇게 있고 광화문 여기다 내면 되지. 바로 남쪽에. 근데 무학대사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 정면으로 내면 안 된다. 틀어라. 이쪽이나 이쪽으로. 이게 무학대사 소리였어요. 근데 정도는 씩 웃습니다. 다 알고 있어. 야, 이쪽에 불의 기운이 세서 그런 거지 지금. 스님, 이쪽에 불의 기운이 세갖고 지금 일로 문 내지 말자는 거죠? 그죠? 다 나한테 대책이 있어, 이 사람아. 그래서 경복궁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경복궁 남쪽에 집중적으로 뭐가 배치가 되어 있냐? 이게 옛날 야구단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과자회사 이름이기도 했고요. 불을 잡아먹는 신비한 짐승 해태가 여기 집중적으로 배치가 된 거예요. 얘가 불을 잡아먹어 줄 거다. 해태를 여기다 놓고 그냥 정면으로 틉니다. 왜? 사실 궁궐을 딱 지었는데 제일 센터로 보이는 남문이 이쪽으로 틀어져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해태 쭉 세우면 되지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근데 무학대사에서 묘한 말을 남기죠. 이쪽이나 이쪽으로 안 내서 진짜 큰일 났다. 이건 야사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불의 기운이 너무 세서 첫째, 장자들이 왕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다 차남, 삼남이 왕을 할 확률이 높아요. 두 번째, 200년 뒤에 겁나 큰 전쟁이 일어날 건데 큰일 났다. 근데 딱 200년 뒤가 1592년이에요. 임진왜란. 이건 제가 볼 때 뒤에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만큼 궁궐터를 하나 정할 때도 배산임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의 기운, 물의 기운 이런 걸 다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요 풍수지리 강의 마치는 게 맞고 서비스로 하나
자, 이쪽 남쪽이 불의 기운이 세다 그랬죠. 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서울시장 시절일 때 이 불의 기운을 막으려면 여기다가 물을 터야 된다. 막 그럼 다시 복원해라. 라고 만들어진 게 청계천 복원이다. 라는 썰이 있습니다. 전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왜? 불이 세니까 청계천을 다시 복원해서 물로 막아야 된다. 그러면 내 운이 틀 거다. 네, 라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 동부구치소에 계시죠? 네,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굳이 하나 정리를 하자면 그럼 풍수지리는 여기서 끝났냐? 저는 여기서 끝났으면 풍수지리를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얘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래도 꽤 현명하셨던 분들이에요. 야, 그러면 이거 그냥 미신으로만 끝내지 말고 우리 진짜 이걸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보자. 나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그걸 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냐? 정조 때의 실학자 이중환 선생이에요. 이중환 선생이 택리지라는 책을 쓰면서 저는 이 택리지를 왜 높게 평가하냐면은 미신으로만 끝날 수 있었던 풍수지리를 나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 가거지라고 가능하다 거주가 지 이렇게 되는데 가거지의 조건 중에는 지리가 있고 인심이 있고 산수가 있다. 이 산수를 배산임수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생리가 있다. 생리라는 건 뭐냐면 사는 데 있어서 여기서 생리가 한 달에 한 번 걸리는 그게 아니고요. 한자로 쓰면 이겁니다. 사는데 이익이 되는 곳. 일이자예요. 그래서 그럼 생리는 뭘 말하는 거냐? 이겁니다. 가다 보면 길이 다 모이는 데가 있다. 길이 다 흩어지는 데가 있다. 그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그게? 허브죠, 허브. 환승센터, 허브! 이런 걸 뭐라 그러냐? 결절점. 결.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곳. 허브. 이 개념을 처음 얘기하시면서, 자, 풍수지리도 버릴 건 아니다. 왜? 배선임수. 좋다. 그걸 산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예. 전 그래서 이 택리지를 그래서 높게 평가합니다. 자, 풍수지리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봐요. 명당?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명당으로 옮기면은 당선된다라고 했던 대통령 후보들 다 떨어졌어요. 예, 옛날 대쪽 같은 분서부터 다 떨어졌습니다. 그거 믿지 마시고요. 배산임수. 될 수 있으면 남양이나 동양 벼 뜨는 데서 살자. 요 정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싶어 시리즈. 일단 호족과 육두품의 싸움. 여기서부터 5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